Just enjoy and listen to and have a fun of it. 안녕하세요. Just Have Fun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입니다. 네, 여러분의 즐거운 지식 충전소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입니다.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요. 저희 방송에 정말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혹시 아직이시라면 지금 바로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한테는 진짜 큰 응원이 되거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요. 아마 이름만 대면 모르는 분이 거의 없을 그런 기업입니다. 바로 글로벌 헬스케어 공룡 존슨앤드존슨입니다. 맞아요. 저희가 요즘 빅파마, 그러니까 세계적인 거대 제약사들을 쭉 훑어보는 시리즈를 하고 있잖아요. 벌써 6번째 시간인데요. 존슨앤드존슨, J&J라고도 많이 부르죠. 뭐 어릴 때 쓰던 베이비 로션, 상처나면 붙이는 밴드에이드, 아니면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먹는 타일레놀까지 진짜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이름이죠. 그렇죠. 근데 이 익숙한 기업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네, 많은 분들이 J&J 하면 아직도 베이비 파우더나 뭐 그런 소비재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사실 지금 J&J는 그 이미지하고는 상당히 좀 거리가 생겼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주 혁신적인 신약 개발이나 메드테크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첨단 의료기술 분야, 여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뭐랄까 최첨단 바이오 기업으로 완전히 변신하고 있거든요. 와, 메드테크요? 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존슨앤드존슨의 놀라운 변신 이야기, 그 과정에서 있었던 빛과 그림자, 또 미래를 향한 아주 야심찬 계획까지 한번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존슨앤드존슨, 와, 역사가 정말 어마어마하죠. 1886년에 세워졌다고 하니까 벌써 140년 가까이 된 거네요. 정말 오랫동안 세계 최대 헬스케어 기업이었는데 최근에 아주 큰 결정을 내렸어요. 네, 맞습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타이레놀, 밴데이드, 뭐 리스테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소비재 건강 사업 부문을 아예 떼어내서 캔뷰라는 다른 회사로 독립시킨 거죠. 그렇죠. 일종의 분가를 한 셈이죠. 이제 그 소비재 사업은 캔뷰가 알아서 하는 거고요. 존슨앤드존슨 본체는 이제 훨씬 더 고도의 기술, 연구개발이 필요한 두 분야에만 딱 집중하기로 한 겁니다. 그 두 분야가 아까 말씀하신 혁신의약품하고 메드테크, 이거죠. 네, 맞아요. 혁신의약품 이노베이티브 메디슨스랑 메드테크. 여기서 메드테크는 그냥 단순히 의료기기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뭐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기술 이런 걸 활용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약간 미래 의료의 핵심이랄까요? 아하. 아니 근데 그럼 당장 회사 규모가 확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그 타이레놀 같은 거 돈 엄청 벌어다 줬을 텐데. 아, 물론이죠. 단기적으로 보면 캔뷰가 나갔으니까 전체 매출액은 한 1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20조 원 가까이 줄어들어요. 헉, 20조요? 네. 근데 존슨앤드존슨의 진짜 속내는 다른 데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이익률이 좀 낮고 성장세도 좀 둔화된 소기재보다는 훨씬 성장 가능성도 높고 수익성도 좋은 제약이랑 메드테크에 집중하겠다 이겁니다. 아, 실제로 캔뷰 분사하고 나서 회사가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를 보여주는 지표 중에 조정 주당 순이익 정장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EPS. 그 목표치를 원래 연 5.5에서 6.5% 정도였는데 이걸 무려 12.0에서 13.0%로 확 올렸어요. 거의 2배 이상이죠. 그러니까 덩치보다는 이제 내실을 다지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와, 정말 과감한데요? 그냥 사업부를 판 게 아니라 아예 그걸 발판 삼아서 더 잘 되는 쪽에 올인하겠다. 뭐 이런 계산된 전략이었군요. 근데 이런 결단력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존슨앤존슨이 이렇게 140년 밖까지 버텨오고 또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배경에는 아주 특별한 기업 철학이 있어요. 철학이요? 네, 바로 크레도라고 불리는 건데요. 라틴어로 나는 믿는다 이런 뜻이에요. 1886년에 존슨 가문 세 형제가 회사를 같이 만들었고 1943년에 당시 경영을 맡았던 로버트 우드 존슨 2세가 이 크레도를 딱 문서로 만들어서 발표했어요. 그래도 저도 이름은 들어본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아주 재밌는데요. 기업이 왜 존재하고 누구한테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 우선순위를 딱 4단계로 정해놨어요. 우선순위요? 네, 첫 번째 책임은 우리 제품이랑 서비스를 쓰는 의사, 간호사, 환자, 그리고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 포함해서 모든 고객한테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책임은 전 세계에서 일하는 우리 모든 직원들. 세 번째는 우리가 사업하는 지역사회, 더 나아가서 세계 공동체에 대한 책임. 그리고 맨 마지막, 네 번째 책임 대상이 바로 주주예요. 잠깐만요. 보통 기업은 주주 이익이 최우선 아니에요? 근데 주주가 네 번째라고요? 이거 좀 이상한데요? 바로 그게 포인트입니다. 물론 네 번째 조항에 사업은 건전한 이익을 내야 한다. Business must make a sound profit. 이렇게 딱 써 있긴 해요. 근데 그 이익을 그냥 주주들 배당 주고 주가 올리는 데만 쓰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오히려 그 이익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험하고 연구개발 계속하고 혁신적인 프로그램 만들고 실패에서도 배우면서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회사가 성장하고 혁신하는 게 결국 주주한테 진짜 좋은 거다. 이런 철학인 거죠. 와, 이 크레도가 그냥 벽에 걸어놓는 액자가 아니고요. 진짜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뭘 결정해야 할지 기준이 되고 또 뒤에 얘기할 건데 J&J 조직이 되게 분산되어 있거든요. 그 조직들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J&J만의 어떤 운영체제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운영체제라 비유가 재밌네요. 그럼 그 분산된 조직이라는 건 또 뭐예요? 아, 조직 구조도 되게 독특해요. 전 세계에 수백 개 자회사가 쫙 퍼져 있는데 얘네들이 각자 알아서 상당한 자율권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분산형, 디센트럴라이즈드 모델을 아주 오랫동안 써왔어요. 뭐랄까, 강력한 중앙정부 밑에 여러 개의 자치주가 있는 연방국가 같은 느낌? 분산형이면 좋은 점이 뭐죠? 좀 비효율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장단점이 다 있겠죠. 근데 제일 큰 장점은 각 지역 시장의 상황. 예를 들어 뭐 법이 바뀌거나 환다들이 원하는 게 다르거나 경쟁사가 뭘 하거나 이런 거에 되게 빨리빨리 대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본사 지시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바로 판단하고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아하. 이런 자율성이 또 각 자회사의 혁신을 막 촉진하는 그런 동력이 된다고들 평가해요. 아, 그럼 아까 말씀하신 그 크레도라는 확실한 원칙이랑 이 분산형 구조가 딱 만나면 진짜 엄청난 힘을 내겠네요. 빙고! 정확합니다. 이 두 가지가 얼마나 강력한 시너지를 내는지 진짜 극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하나 있었죠. 바로 1982년에 미국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던 타이레놀 독극물 주입 사건입니다. 이건 뭐 기업 위기관리 역사에서 거의 레전드로 꼽히는 사례예요. 아, 그 사건 저도 어렴풋이 기억나요. 진짜 끔찍했잖아요. 네, 맞아요. 미국 시카고 지역에서 누가 시중에 팔리는 타이레놀 캡슐 안에 청산가리라는 아주 치명적인 독극물을 몰래 넣은 거예요. 이걸 모르고 약을 먹은 시민 7명이 안타깝게 돌아가셨죠. 범인은 끝까지 못 잡았고요. 회사 잘못은 아니었지만 자기네 대표 제품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터졌으니 회사로서는 진짜 망할 수도 있는 엄청난 위기였죠. 그때 언론에서는 뭐 타이레놀 끝났다 이런 기사가 막 쏟아졌어요.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그때 J&J는 어떻게 했어요? 이때 당시 CEO였던 제임스 버크라는 사람이 정말 역사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크레도의 첫 번째 원칙, 고객 책임 최우선, 이걸 따른 거죠. 미국 전역에서 팔리고 있던 타이레놀 캡슐 약 3,100만 병 전부를 자발적으로 회수하기로 한 거예요. 네, 전량 회수요? 네, 당시 돈으로 1억 달러가 넘었어요. 지금 가치로 따지면 뭐 수천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손해를 그냥 감수하겠다는 결정이었죠. 와, 회사 잘못도 아닌데 그걸 다 회수하다니 진짜 대단한데요. 근데 그렇게 손해보고 괜찮았어요? 단기적으로는 물론 엄청난 손실이었죠. 근데 이 결정이 오히려 J&J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막 폭발적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어요. 아, 이 회사는 고객 안전을 위해서라면 어떤 손해도 감수하는구나 하는 그 진심이 미국 사회 전체에 큰 울림을 준 거죠. 와, 반전이네요. 그리고 제품을 다시 내놓을 때는 아무나 쉽게 열거나 뭘 넣지 못하게 3중 안전 밀봉 포장이라는 걸 만들어서 도입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약국에서 보는 대부분의 약 포장 있잖아요. 그 안전 포장의 표준이 됐어요. 아, 그래서 약 열기가 그렇게 힘들었구나. 네, 심지어 캡슐은 또 누가 뭘 넣을지 모르니까 아예 좀 더 단단한 알약 형태인 카플렛이라는 걸 새로 개발해서 캡슐 대신 팔기 시작했어요. 카플렛은 이제 캡슐이랑 정제, 태블렛을 합친 말인데 약간 길쭉한 알약 모양 생각하시면 돼요. 아하, 카플렛.
그럼 이런 빠르고 과감한 대응이 가능했던 게 역시 그 크레도 정신 덕분이었겠네요. 그렇죠. 크레도라는 그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 제일 중요했고요. 동시에 아까 말한 그 분산형 조직 구조도 한몫했어요. 각 지역 자회사들이 이 위기 상황을 빨리 알아채고 본사의 그 크레도 원칙에 따라서 신속하게 리콜을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이랑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이 사건은 정말 J&J가 어떻게 위기를 오히려 Good evening, and welcome to the Story Radio Station, where we explore tales from around the world. 진짜 교과서 같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 2부 시작합니다. 1부에서는 존슨앤존슨이 우리가 알던 그런 소비재 기업 이미지에서 벗어나서요. 캔뷰 분산을 통해서 혁신 의약품이랑 첨단 매드테크에 집중하는 기업으로 변신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크레도라는 독특한 기업 철학이랑 분산형 조직 구조를 바탕으로 1982년 타이레놀 위기를 어떻게 멋지게 극복했는지 살펴봤습니다. 네, 진짜 위기 관리의 정석을 보여준 사례였죠. 근데 뭐 동전에도 양면이 있듯이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이잖아요. 2부에서는 존슨앤존슨이 타이레놀 사태와는 좀 다른 성격의 어쩌면 훨씬 더 복잡하고 오래가는 그런 위기들을 겪었던 이야기,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대한 기업을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강력한 성장 동력을 또 뭔지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타이레놀 사건이 외부 사람의 어떤 나쁜 짓 때문에 생긴 위기였다면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존슨앤존슨은 좀 다른 문제에 부딪히기 시작해요. 회사 내부의 운영 방식, 특히 뭐 제품 안전성 관리나 마케팅 윤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아주 심각한 논란이랑 법적 분쟁에 막 휘말리기 시작합니다. 내부 문제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미국 사회를 정말 발칵 뒤집어놨던 오피오이드 사태와 관련된 책임 논란이에요. 오피오이드가 뭐냐면 아편이랑 좀 비슷한 성분으로 만든 아주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거든요. 아, 마약성 진통제요. 네, 근데 미국에서는 이 약물 중독이랑 오남용 문제 때문에 지난 한 20년 동안 무려 5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사망한 걸로 추정돼요. 정말 끔찍한 사회적 비극이죠. 50만 명이요? 와, 상상도 안 가네요. 근데 그게 J&J랑 무슨 상관이에요? 존슨앤존슨이 과거에 듀라제식이라는 패치 형태 오피오이드 진통제 같은 걸 만들어서 팔았었고요. 심지어 다른 제약사들이 오피오이드 약 만들 때 필요한 핵심 원료를 공급하기도 했어요. 아, 근데 문제는 J&J가 이 오피오이드의 그 강력한 중독 위험성을 일부러 좀 축소하고 의사들한테 엄청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했고 심지어 불법적인 유통을 막 조장하거나 그냥 내버려뒀다는 아주 심각한 혐의를 받은 거죠. 헐. 결국 미국 내 수많은 주정부랑 지방정부들한테 진짜 천문학적인 규모의 소송을 당했고요. 아주 오랫동안 법정 싸움을 하다가 결국 다른 대형 의약품 유통사 세 곳이랑 같이 총 26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30조 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내기로 했어요. 이 돈은 이제 주로 오피오이드 중독자 치료나 예방 프로그램 같은 데 쓸 거고요. 30조 원? 와, 진짜 액수가 어마어마하네요. 이것 말고 또 다른 문제도 있었어요? 또 하나, 정말 오랫동안 J&J 발목을 잡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바로 그 유명한 베이비 파우더 있잖아요. 그거 원료인 탈크, 성분 관련된 소송이에요. 아, 베이비 파우더 탈크 문제. 저도 들어봤어요. 네, 탈크는 되게 부드러워서 화장품 원료로 많이 쓰는 광물인데요. 문제는 이 탈크 광맥 주변에 1급 발암 물질인 성면이 자연적으로 같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성면이요? 그 위험하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1970년대부터 J&J 베이비 파우더에 아주 적은 양이라도 성면이 들어있을 수 있고 이게 여성들, 난소암이나 중피종 같은 암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주장이 계속 나왔어요. 아니, 애기들 쓰는 파우더가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요? 이건 진짜 충격인데요? J&J 측은 뭐 수십 년 동안 우리 제품 안전하다, 성면 안 나왔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 엄청나게 많은 피해자들이 소송을 걸었죠. 특히 2018년에 미국 미주리주 법원에서 난소암 같은 거 걸린 여성 22명한테 총 47억 달러, 거의 5조 원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어요. 5조 원이요? 한 사람당 얼마예요, 도대체? 네, 뭐 항소심에서 액수가 한 21억 달러, 2조 5천억 원 정도로 줄긴 했는데 2021년에 연방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지금도 수만 건의 비슷한 소송이 계속 진행 중이라서 J&J는 이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파산 신청을 통해서 합의를 하려고 시도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는데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이게 회사 이미지에도 그렇고 돈 문제로도 계속 큰 부담이 되고 있죠. 듣고 보니까 타이레놀 때랑 상황이 완전 다르네요. 타이레놀은 외우 범죄였는데 오피오이드나 탈크는 제품 자체의 안전성 문제나 회사의 마케팅 방식, 그러니까 내부 관리나 윤리 문제랑 바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최고의 윤리기업 이미지였던 J&J로서는 진짜 뼈아프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J&J가 그렇게 자랑하는 크레도 정신이 과연 모든 사업부나 전 세계 자회사에 다 똑같이 적용됐던 건가? 아니면 그 분산형 구조가 오히려 본사 차원에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는 걸 좀 어렵게 만들어서 이런 문제를 키운 건 아닌가? 이런 비판도 나와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이익을 쫓는 게 윤리적인 책임보다 더 앞선 결과 아니냐 이런 날선 지적도 있고요. 이런 어마어마한 법적 리스크가 계속 되니까 아무리 혁신적인 신약을 내놓고 실적이 좋아도 주식시장에서는 기업 가치를 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요인, 이걸 이제 PE 디스카운트라고 하거든요. 그걸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아요. PE 디스카운트요? 그게 뭐예요? PE 비율이라는 게 주가를 주당 순이익, EPS로 나눈 값이거든요. 이게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지표 중 하나인데 이 비율이 낮다는 건 시장 투자자들이 실적은 좋은데 저 소송 문제 때문에 좀 불안하네 하면서 기업 가치를 약간 할인해서 본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악재 속에서도 J&J가 혁신의약품 쪽에서 그렇게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특히 그 스텔라라 특허 만료 위기를 넘었다는 얘기가 되게 인상 깊었어요. 네, 바로 그 부분이 현재 J&J의 저력을 딱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J&J의 제일 큰 걱정거리가 스텔라라라는 초대형 면역질환 치료제 특허 만료였거든요. 스텔라라. 네, 블록버스터 의약품이라고 하면 보통 1년에 매출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원 이상 버는 약을 말하는데 스텔라라는 그 기준을 막 훌쩍 넘어서서 연 매출이 11억 달러, 거의 14조 원에 달했어요. 14조 원짜리 약이요? 와. 네, 근데 이 약의 특허 보호 기간이 끝나면서 이제 값싼 복제약, 이걸 바이오시밀러라고 하죠. 이게 막 시장에 나오기 시작했고 실제로 2025년 2분기 스텔라라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43%나 뚝 떨어졌어요. 분기 매출만 12억 달러, 약 1조 6천억 원이 그냥 없어진 거예요. 1조 6천억 원이요? 아니 그럼 회사 전체가 휘청거릴 만도 한데. 보통은 그렇겠죠. 근데 진짜 놀랍게도 존슨앤존슨은 이 엄청난 매출 구멍을 완벽하게 메운 건 물론이고요. 오히려 혁신의약품 사업 부문 전체 분기 매출이 사상 처음으로 150억 달러를 넘어서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른바 포스트 스텔라라, 즉 스텔라라 다음을 대비한 전략이 제대로 먹히고 있다는 거죠. 아니 비결이 뭐예요? 갑자기 다른 약들이 막 팔리기 시작한 거예요. 네, 비결은 바로 탄탄한 파이프라인에 있었어요. 제약업계에서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면 지금 개발 중이거나 아니면 막 시장에 나온 신약 후보 물질들을 쫙 말하는 거거든요. 아, 후보 선수들 같은 거군요. 그렇죠. J&J는 스텔라라 특허가 끝날 걸 대비해서 오랫동안 다음 세대 주력 제품들을 계속 개발해왔고 그걸 시장에 성공적으로 딱 안착시켜 놨던 거예요. 회사 발표를 보면 이미 2자릿수 이상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제품이 13개나 된대요. 13개나요? 네. 그리고 이 제품들이 앞으로 10년 동안 J&J 성장을 이끌 핵심 동력이 될 거라고 막 자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빈자리를 급하게 메운 게 아니라 이미 다음 성장 엔진들이 막 힘차게 돌아가고 있었다는 뜻이죠. 정말 대단한 연구개발 역량이고 포트포리오 관리 능력이라고 봐야죠. 그렇군요. 그럼 그 13개 성장 엔진 중에서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분야가 있을까요? 단연코 항암제 분야입니다. J&J는 이 분야에 정말 모든 걸 걸고 있어요. 2030년까지 전 세계 항암제 시장에서 연 매출 500억 달러를 달성해서 지금 부동의 1위인 로슈라는 회사를 제치고 세계 최고 항암제 기업이 되겠다. 이런 아주 야심찬 목표를 그냥 대놓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500억 달러. 와, 목표가 정말 엄청나네요. 그걸 가능하게 할 만한 뭐 확실한 무기가 있어요? 네, 지금 현재 가장 강력한 무기는 다잘렉스라는 다발성 골수종. 이건 혈액암의 한 종류인데요. 그 치료제예요. 이 약이 2025년 2분기에만 매출 35억 달러를 찍으면서 작년보다 23%나 성장했어요.
엄청나죠? 23% 성장. 네. 그리고 그 뒤를 이을 다음 주자들도 무섭게 크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카빅티라는 CAT 치료제인데요. 세포를 더 잘 공격하도록 유전자를 조작한 다음에 다시 환자 몸에 넣어주는 거예요. 최첨단 맞춤형 항암 치료법이죠. 와, 내 몸의 세포를 개조해서 암을 치료한다고요? 네, 그렇죠. 약간 환자의 면역세포를 암세포 사냥개로 훈련시켜서 다시 몸에 넣는 방식,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쉬울까요? 이 카빅티가 벌써 분기 매출 4억 3,900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빠르게 크고 있어요. 와, 진짜 미래 기술 같은데요? 다른 항암제는 없어요? 전립선암 치료제인 얼리다도 분기 매출 9억 달러 넘으면서 23% 고성장하고 있고요. 폐암 쪽에서는 리브리반트라는 항체 치료제랑 이거는 우리나라 기업 유한양행이 개발해서 기술 수출한 건데 레크라자라는 표적 항암제를 같이 쓰는 병용요법이 최근에 미국 FDA 정식 승인을 받으면서 기대를 엄청 모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종류의 암에서 아주 강력한 파이프라인을 착착 만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스텔라라가 원래 주력이었던 면역학, 이뮤놀로지 분야에서도 트램피아라는 건선이나 염증성 장질환 치료제가 스텔라라 빈자리를 아주 성공적으로 메우면서 여전히 시장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 잘 버는 항암제 포트폴리오가 막 폭발적으로 크면서 면역학 쪽 특허 만료 침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있는 아주 이상적인 모습이죠. 와, 제약 쪽 얘기는 정말 흥미진진하네요. 근데 아까 J&J의 또 다른 핵심 추구의 메드테크라고 하셨잖아요. 그쪽은 좀 어때요? 제약만큼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제약 못지않게 J&J가 미래 성장의 아주 중요한 축으로 보고 있는 게 바로 이 메드테크 분야예요. 여기에도 진짜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아주 의미 있는 M&A, 그러니까 인수합병이 하나 있었어요. 심장 기능 회복, heart recovery 분야에서 세계 최고 기술을 가진 아비오메드라는 회사를 약 16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2조 원 정도에 인수한 거예요. 아비오메드요? 어떤 기술이길래 그렇게 비싸게 샀어요? 이 회사 대표 제품이 임펠라라는 건데요. 세상에서 제일 작은 인공심장 펌프예요. 심장 기능이 갑자기 확 나빠진 환자나 아니면 되게 위험한 심장 시술 받는 환자 심장에 이걸 넣어서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의료기기죠. 세상에서 제일 작은 심장 펌프요. 와우. 네, J&J가 인수한 다음에 엄청 공격적으로 영업하고 마케팅해서 이 임펠라 펌프 시술 받는 환자 수가 이전보다 3분의 1이나 늘었대요. 그래서 1년에 한 6만 명 정도가 이 펌프 덕을 볼 거라고 예상한다고 합니다. 와, 정말 놀라운 기술이네요. 그럼 J&J는 이 회사를 인수해서 뭘 하려는 거예요? 그냥 인수만 한 게 아니고요. 아예 J&J 메드테크, 심장 회복, heart recovery라는 전문 사업부를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비오메드의 브랜드랑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더 확실하게 굳히겠다는 전략이죠. 재무적으로도 인수 첫 해에는 비용이 좀 들었겠지만 202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회사 전체 이익 성장에 기여하기 시작할 걸로 보고 있고 앞으로 J&J 메드테크 사업부의 핵심 성장 동력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이런 첨단 의료기기 기술에다가 J&J가 가진 디지털 역량, 예를 들어 인공지능 AI나 로봇 수술 기술 같은 걸 딱 접목시켜서요. 수술 정확도도 높이고 환자 결과도 더 좋게 만들고 원격으로 환자 상태 보는 거나 환자 맞춤형 정밀 의료 같은 미래 헬스케어 시장을 이끌어가겠다는 계획이에요. 여기서 또 아까 말한 존슨앤존슨의 그 분산형 조직 구조가 힘을 발휘할 수 있겠죠. 아비오메드 같은 첨단 기술 가진 자회사가 각 지역 시장에 맞춰서 새로운 서비스 모델 같은 걸 빨리빨리 시도하고 넓혀 나가는 데 유리할 테니까요. 듣다 보니까 캔뷰 분사 이후에 J&J 전략이 정말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소비재 대신에 혁신 신약이랑 첨단 메드테크, 이 두 개의 강력한 엔진에 집중해서 수익성을 확 높이고 미래 성장을 이끌겠다 이거군요. 재무적인 목표도 바뀌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캔뷰 분사로 1년 매출 전망치는 한 15억 달러 줄었지만 기업의 진짜 수익성을 보여주는
조정 주당 순이익 EPS 성장률 목표는 연 12%에서 13%로 확 높였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캔뷰 지분 추이면서 확보한 132억 달러, 우리 돈으로 17조 원 넘는 엄청난 현금, 그리고 앞으로 제약이랑 메드테크 사업에서 벌어들일 막대한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아까 말한 항암제나 심장 회복 같은 아주 유망한 분야에서 추가로 M&A를 하거나 R&D 투자를 계속할 계획이에요. 와, 돈이 많으니까 또 투자를 하는군요. 그렇죠. 이건 그냥 덩치를 줄인 게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좀 낮은 사업을 팔아서 확보한 돈을 성장 가능성이 훨씬 큰 돈 잘 버는 혁신 사업에 다시 집중적으로 쏟아붓는 아주 똑똑하고 전략적인 자본 재분배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투자 계획도 엄청나더라고요. 앞으로 4년 동안 미국 안에서 R&D랑 의약품 생산 시설에 무려 550억 달러, 우리 돈 70조 원 이상을 투자하고 노스캐롤라이나 생산시설 넓히는데도 20억 달러를 쓴다고 예고했어요. 이미 2025년 제약 부문 매출 목표였던 570억 달러를 1년이나 빨리 2024년에 달성했다고 하니까 이 성장세가 진짜 무섭긴 하네요. 네, 오늘 존슨앤존슨 이야기를 쭉 나눠보니까요. 이 140년 된 거대 기업이 가진 좀 독특한 강점들이 몇 가지 보이는 것 같아요. 첫째는 뭐니 해도 1982년 타이레놀 사태 때 보여졌듯이 크레도라는 그 확고한 철학을 바탕으로 위기를 넘어서고 오히려 신뢰를 회복하는 그 뛰어난 위기 대응 능력이랑 회복 탄력성, 이걸 꼽을 수 있겠죠. 그렇죠. 두 번째는 아까 본 스텔라라 특허 만료 위기에서도 봤듯이 기존에 잘 나가던 제품이 좀 힘이 빠지더라도 그 빈자리를 성공적으로 메울 다음 세대 블록버스터 신약이나 기술을 계속 개발하고 성공시키는 이미 검증된 R&D 역량이랑 포트폴리오 전환 능력, 이건 진짜 아무나 못하는 것 같아요. 수십 년 쌓인 노하우랑 엄청난 투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강점은 캔뷰 분사에서 딱 보여줬듯이 시대가 변하면 거기에 맞춰서 과감하게 사업 구조를 바꾸고 그렇게 확보한 돈이란 자원을 성장 가능성 높은 핵심 분야에 아주 효율적으로 다시 투자하는 그런 전략적인 의사결정 능력, 자본 운용 능력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오래된 큰 기업이 이렇게까지 유연하고 과감하게 변신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확실히 J&J만의 강력한 DNA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앞날이 마냥 장밋빛만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여전히 해결해야 될 큰 숙제가 남아있잖아요. 아, 그렇죠. 바로 그 오피오이드나 탈크 관련 소송 문제요. 수십조 원 규모 합의나 배상 판결이 있었지만 아직도 수많은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이 엄청난 법적 리스크를 어떻게 완전히 해결하느냐가 앞으로 J&J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가장 큰 변수 아닐까요? 네, 아주 정확한 지적이세요. 이 고질적인 법적 리스크를 얼마나 깔끔하게 또 빨리 마무리 짓느냐가 앞으로 J&J의 기업 가치나 평판 회복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겁니다. 또 하나는 2030년까지 항암제 분야 세계 1위, 연 매출 50억 달러 달성이라는 정말 야심찬 목표를 세웠는데 지금 주력인 다잘렉스 다음에도 계속 혁신적인 후속 신약들을 성공시켜야 하고 또 로슈나 머크, BMS 같은 정말 쟁쟁한 경쟁사들이랑 치열하게 싸워서 이겨내야 하는 엄청난 압박감도 있을 거예요. 목표가 높은 만큼 달성 못했을 때 실망감도 클 수 있고요. 정리를 좀 해보면 존슨앤드존슨은 분명 캔뷰 분사를 통해서 과거에 다품종 헬스케어 공룡에서 미래지향적인 고수익 혁신 기술 리더로 성공적인 변신을 이뤄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막강한 자본력, 검증된 R&D 능력, 그리고 뛰어난 사업 전환 능력을 바탕으로 앞으로 10년 동안 높은 성장이 기대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저희가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과연 존슨앤존슨의 이 강력하고 혁신적인 성장 엔진의 힘은 수십 년 동안 기업 이미지를 계속 갉아먹어온 이 거대한 법적 리스크라는 어두운 그림자를 완전히 걷어내고 앞으로 다가올 10년의 기업 역사를 성공적으로 다시 쓸 수 있을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J&J의 미래, 여러분은 밝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불안 요소가 크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이나 저희 커뮤니티 통해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과 함께 유익하고 즐거운 지식 충전의 시간 되셨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아직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꼭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겐 정말 큰 비타민이 됩니다. 지금까지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